안녕하세요. 혹시 직장에서요, 유독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행동 때문에 당신을 좀 힘들게 하는 동료, 그런 분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는 이후경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쓴 글인데요. 변덕쟁이 직장 동료 대처법. 네, 이 글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그 고민에 대한 실마리 어쩌면 여기서 찾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 글은 단순히 까다로운 동료 이런 현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런 행동 패턴이 나타나는지 그 심리적 또 뇌과학적 뿌리까지 탐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특히 경계성 성격이라는 개념 이걸 통해서 그 복잡한 내면을 들여다보거든요. 오늘 이 글을 통해 그런 분들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런 깊이 있는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글에서 말하는 소위 변덕쟁이 동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듣다 보면 내 주변에도 딱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실 수도 있겠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일관성 부족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날은 정말 놀라운 집중력과 실력으로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해요. 주변에서 막 감탄하죠. 근데 얼마 안 가서는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형편없이 일을 망쳐버리기도 하고요. 아, 능력이 기복이 심하다는 거군요. 그럼 태도도 그런가요? 막 갑자기 회사 욕을 엄청 하다가 다음 날에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든지 뭐 그런 식이요? 정확합니다. 그런 예측 불가능한 태도 변화, 이것도 주요 특징이에요. 어제는 막 회사의 온갖 문제점을 다 끄집어내면서 불만을 막 쏟아내더니 오늘은 갑자기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불태우는 식이죠.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그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정 표현 방식도 좀 남다르다고요. 분노나 뭐 적대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되게 자주 드러내고 심지어 충동적인 행동으로 다른 팀원들을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고요? 아, 듣기만 해도 같이 일하기가 참 버거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글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상과 비정상을 넘나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조직에 꼭 필요한 인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끊임없이 주변에 혼란을 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종잡을 수 없는 행동 패턴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걸까요? 그래서는 이걸 경계성 성격과 관련 짓고 특히 아주 어린 시절의 뇌 발달 과정하고 연결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게 그냥 저 사람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핵심들인 통찰 중 하나입니다. 잠깐 뇌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런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우리 뇌 속에 감정 조절 센터인 변연계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는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 그리고 감정을 저장하고 증폭시키는 편도체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감정을 느끼는 이 편도체가 이성적 사고나 어떤 서사적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보다 훨씬 먼저 거의 태어나자마자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생후 약 2년까지는 이 편도체의 영향력이 정말 압도적이죠. 아하, 그래서 인간은 생후 2년 동안 생각이 없고 감정만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군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을 때 겪었던 강렬한 감정적 경험들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해도 감정 기억의 형태로 그 편도체에 저장된다는 거네요. 무뎌짐, 공포, 분노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 경험은 감정 기억으로 편도체에 고스란히 남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왜 그런지 잘 의식하지 못하는데도요. 현재 상황에서 과거의 그 강렬했던 감정 기억이 불쑥 튀어나와서 행동을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계성 성격 특성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돼요. 그럼 그 결과로 자아 정체성 자체도 막 흔들리는 걸까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떨 땐 막 천사처럼 보다가 또 금방 악마처럼 매도하는 식으로 극단적인 평가를 오가는 것도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네, 불안정한 자아 정체성. 이것도 경계성 성격의 또 다른 핵심 특징입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 또 타인에 대한 평가가 일관성 없이 극과 극을 오가죠.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 초기 불안정한 환경 경험이나 감정 기억과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안정적인 상황 자체를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요. 그래서 스스로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거절에 대한 극도의 민감성,
그러니까 거절에 덫에 빠져 있다는 설명도 있었어요. 버려질까 봐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그런 역설적인 행동을 한다는 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이 관계 패턴의 핵심이에요. 버려질 것이라는 그 뿌리 깊은 두려움 때문에요. 상대방의 정말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나를 거부한다, 나를 배신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피하려고 상대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리거나 예를 들면 과도하게 잘해주거나요. 아니면 끊임없이 애정을 시험하거나 테스트하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상처받기 전에 아예 먼저 관계를 끊어버리는 선제적 거절 같은 극단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도 그래서 극단적이군요. 처음에는 상대를 완전 완벽한 존재처럼 막 떠받들면서 이상화하다가 아주 작은 실망에도 하루아침에 최악의 인간으로 평가줘라 하는 것을 반복한다고요. 끊임없이 애정을 갈구하고 확인하려 들고 관계가 조금이라도 위태로워진다 싶으면 격렬한 분노나 적대감, 심지어 자해나 파괴적인 행동까지 보일 수 있다니 그 내면의 폭풍이 얼마나 거셀지 참 짐작하기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대인관계에서 정말 매우 극단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와, 정말 복잡한 심리적 배경이 있군요. 단순히 저 사람 성격 나빠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에서 이런 동료와 매일 부딪혀야 한다면 솔직히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이 글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고 제안하나요? 무조건 이해하고 받아줘야 한다 이런 건 아닐 테고요. 맞습니다. 글쓴이는 먼저 회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이나 정상성의 범주에 딱 들어맞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좀 이상해 보이거나 괴팍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조직의 일원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이상하고 괴팍한 면모가 때로는 창의성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제시하죠.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상식적이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조직에 필요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적합한 역할에 배치하는 것. 이 관점은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런 변덕스러운 행동 패턴이 조직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끊임없는 갈등 유발, 팀 내 불신 조장, 심지어는 회사의 ESG 경영이나 지속 가능한 성장까지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죠. 그렇군요. 개인의 어떤 아픔을 이해하려는 노력하고 또 그 행동이 조직에 미치는 현실적인 영향을 관리하는 것.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글쓴이가 구체적인 대처 방안 3가지를 제시하는 거군요. 첫 번째가 바로 이해, 즉 공감적 이해라고요. 이게 저는 좀 의외였어요. 보통 피하거나 좀 방어적으로 대하기 쉬운데 이해를 먼저 꼽는다는 점이요. 네, 가장 놀라우면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점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동정이나 동조와는 좀 달라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주관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 보려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저 행동 이면에는 도대체 어떤 두려움이나 상처가 있을까? 하고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탐색하려는 태도죠. 글쓴이는 이런 진정성 있는 접근이 비로소 함께 문제를 헤쳐나갈 힘을 준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되게 날카로운 모습 너머에 여리고 불안한 내면을 보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느끼는 미움이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 감정에서도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신뢰감을 주어서 긍정적인 변화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공감적 이해는 분명 관계 개선에 아주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는 않아요. 바로 두 번째 대처법인 중립성 유지가 뒤따릅니다. 이해하려는 노력과는 별개로 건강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섣불리 휘둘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해하되 끌려다니지는 말라 이 말씀이시군요. 너무 기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예 담쌓고 무시하지도 않는 그 균형점,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에포케, 즉 판단 중지라는 개념도 나왔어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하고 딱지 붙이기 전에 일단 내 판단을 보류하고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판단 중지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감정적으로 확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는 거죠. 이걸 실제 대화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비폭력 대화법, NBC나 피드백 기법을 제안합니다. 두 방법 모두 핵심은 같아요. 내 판단이나 비난을 앞세우기보다는 첫째, 객관적인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둘째, 그 상황에서 내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며 셋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 즉 나의 의도를 명확히 밝히고 넷째, 상대방의 입장이나 의도도 함께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가 갑자기 막 비난조로 말할 때요. 당신은 왜 항상 그런 식이냐? 이렇게 맞받아치는 대신에 방금 제 보고서에 대해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확인.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제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좀 당황스럽고 위축되는 기분이 듭니다. 감정 전달.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싶은 제 의도를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의도 전달.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듣고 싶습니다. 요청 의도 파악.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실제로는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지만요. 네,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소용돌이에 같이 휘말리지 않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내 감정과 의도를 건강하게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런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거나 상대방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조직 전체에 막 악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세 번째 대처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심리치료의 필요성 인식입니다. 동료나 상사가 아무리 돕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 이런 현실적인 지적이군요. 특히 회사라는 이해관계가 얽힌 곳에서는 선의의 조언조차 오해를 사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 쉽고요. 맞습니다. 글쓴이는 비전문가인 동료나 상사의 개입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고 때로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대신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 즉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상담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심리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성격 자체가 막 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닐지라도요. 치료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관계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큰 치유적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 경험이 다른 대인 관계, 예를 들어 직장 동료와의 관계로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씨앗이 된다는 관점이죠.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뢰롭고 일관된 관계 경험은 그 자체로 내면의 불안을 다독이고 새로운 관계 패턴을 학습하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더불어서 약물 치료의 도움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최근에는 감정 기복이나 충동성, 분노 조절 등의 효과적인 기분 조절제나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 좋은 약물들이 많아서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하에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효경 박사의 글을 통해서 예측 불가능한 동료들의 그 복잡한 내면과 배경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고요.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들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이상한 사람으로 그냥 낙인 찍기 전에 그 이면에 상처받은 아이를 보려는 공감적 이해의 노력, 그리고 동시에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섣부른 판단을 멈추는 중립성, 이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동료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주거나 연결하는 역할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실질적인 조언이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하되 그들의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잡는 것. 이것이 당신 자신과 동료, 그리고 조직 전체를 위한 지혜로운 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오늘 이야기가 비단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다른 인간관계들을 돌아보고 이해하는 데도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조직의 성과와 효율성이라는 목표 아래 우리는 개인의 다양성 혹은 까다로움을 어디까지 포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포용과 관리의 경계선은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내용이 당신의 생각에 의미 있는 질문 하나를 더했기를 바랍니다.